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저희 오늘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소한 GCLT 교육에 대해서 저희 대표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저는 잠깐 사회를 맡은 이동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에 앞서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좀 전달 사항이 있어서 지금 시작처에서 이 GCLT 교육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한국 KSQA라는 협동조합에서 주무로 진행을 하고요. 6월 9일에 이제 기초 제도의 이해라는 기초 부분이 있고 8월 25일에 이제 실무나 이제 인스펙션 대비를 하는 그런 교육을 2회차에 걸쳐서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주무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관여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공유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육은 총 3가지 세션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3가지 세션에 대해서 좀 마치는 시간은 12시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회차 교육을 와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나중에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시고 이제 거기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뒤쪽에 명함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발표 자료는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 편에 커피랑 이제 다바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뉴스를 본 것 중에 이제 GCLP가 조금 이슈가 된 게 이제 수가 부분. 그래서 정부에서 이 GCLP에 대한 수가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업계에서는 그 부분도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GCLP의 펀더멘털 코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이해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강의를 맡아주신 현수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수미입니다. 네, 또 지난번 교육에도 뵌 분들도 있고 이번 교육에도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3학기는 저희가 워낙에 기획했었던 게 이제 올해 퀴즈 엑셀런스가 2달에 한 번씩 GCP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저희 PD GP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CLP 이렇게 3가지에 대한 교육들도 상반기에 총 4번이 진행이 됐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이제 컨텐츠를 어떤 부분으로 진행을 할지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 진행했었던 거는 약간 조금 더 기본적인 베이직한 교육의 조금 대화의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심화 교육으로 진행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GCP 쪽이나 GBP 모두 다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니즈들은 계속 있으시고 그만큼 또 교육들이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GBP 쪽으로 해서 좀 클리니컬 컴피티런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컴피티런스 이런 부분들을 좀 심화해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교육들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내용이 확정이 되고 나면 별도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축구가 있다면서요? 10시부터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지금 휴가를 못 내고 오늘 행사 때문에 나와 있는데 귀한 시간들을 내어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 좋은 내용들로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육은 오늘은 GCLP에 대한 교육이고요. 우선 교육은 저희가 전공자들을 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GCLP 이제 오늘 교육에 참여해주신 분들도 사실은 이제 이 교육에 참여해주신 목적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그리고 이제 본 교육에서 기대하시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GCLP를 실제로 오퍼레이션 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임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GCLP 벤더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을 검토해야 되고 특히 프리퀄리피케이션 어세스먼트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거기에서 리스크들을 어떻게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교육에 대한 기대들을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의뢰자의 점검자로서 우리가 의뢰자로서 그 GCLP 앱을 평가하고 그 오퍼레이션을 할 때 어떤 포인트들을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교육의 과정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선은 GCLP 원칙과 규제의 기대사항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GCLP의 정의와 법적 근거, 그리고 규제 환경의 진화, 그리고 핵심 원칙과 주요 용어, 그리고 이제 관리 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소리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GCLP가 사실은 GCP와 GLP에 관해 약간 교차 영역이잖아요. 임상시험에서 수집된 검체에 대한 분석에 대한 GLP 기준인데 사실은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GDP라던가 GLP하고도의 교차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XP 내에서의 교차 영역에 대한 이해들, 그리고 임상시험 검체 분석을 하다 보니까 검체를 수령하고 식별하고 그리고 보관하는 이러한 절차들, 그리고 GDP 측면에서 알고와 플러스 룰에 따른 데이터 무결성, 그리고 분석 계획성의 성적성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다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뢰자의 책임, 그리고 리터업체의 감독의 측면에서 이제 의뢰자의 법적 운영에 대한 책임과 선정 관리, 그리고 점검의 수혜, 조치, 그리고 의뢰자 점검에 대한 체크리스트까지 포함해서 이 내용들을 우선 먼저 이제 스폰서 오디터로서의 이제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지금 이제 9시부터 10시 반까지 강의가 그 내용들을 포함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들을 이제 또 점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과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디트와 이제 GCLP 영역에서의 오디트 인스펙션에서 주요하게 확인되는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GCLP 원칙과 규제 기대 사항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GCLP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임상시험에서 수집되는 검체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푸드 시스템에 대한 기준이죠. 그래서 검체 분석의 계획, 실행, 점검, 기록 보고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입니다. 우선은 GCP는 우리가 우수 임상시험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 그리고 ICH GCP가 있고, 이 GCP를 통해서 대상자의 안전관리 복지와 데이터 신뢰성을 확인하는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GLP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전임상, 비임상이라고 하는 우수 실험실 기준이고, 분석에 대한 방법론이나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기준으로서 이제 GLP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약간 교차하는 영역이죠.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로부터 수집된 검체에 대한 분석 기준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약청의 지정번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임상시험 검체 분석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셔야 되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들이 약사법이나 의료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나 2003년도부터 시행한 임상시험 검체 분석 관리 기준, 현행 GCLP 고시, 식약청 고시이죠. 이 고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GLP는 GCP의 윤리적 요구와 GLP의 분석적 정밀성, 법률성을 결합해서 임상시험 검체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규제에 대한 환경에 대한 진화를 먼저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상시험 규제 환경이 좀 변화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건 사실 ICH-GCP 디비전 3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자의 안전 관리 복지와 데이터 신뢰성 보장을 위해서 점점 더 엄격한 기준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GCP가 처음에 확립이 되었고, 2001년도에 EU에서 임상시험 지침
기준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GCLP 프레임워크로 WHO GCLP 가이드라인이 이제 GCLP 쪽에서는 발행이 되었고요. 지금 2016년도부터 2026년도에 리비전 ICH의 리비전 2와 리비전 3로 이제 리스크 베이스 어프로치하고 전자 기록 요건의 강화, 그래서 점차적으로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대상자의 보호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들을 요구를 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규제는 지금 2018년도에 비임상시험 관리 기준의 검체 분석 기간 지정 요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일상임상시험 생동임상으로 불렀었던 생동임상시험에 대한 관리 기준이 이 시점에 폐기가 됐고요. 벌써 10년, 8년 정도 됐어요. 오래됐죠. 저도 자료 준비하면서 이렇게가 오래된 일인가? 알고 싶었었는데 제가 오래됐더라고요. 21년도에는 검체분석 관리 기준 제정 고시하고 행정 예고를 했고요. 이 검체분석 관리 기준에 관리 기준에 따른 지정 기관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요건들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임상시험 검체분석 관리 기준 제정을 공포했었고 2023년도부터 시행을 하도록 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기적인 이 검체분석 관리 기준에 따라서 검체 분석으로 지정된 기관에서만 임상시험 검체를 분석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처음에 우리가 임상시험 검체 분석 관리 기준이나 임상시험 검체 분석 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서 과거에는 이제 병원 우리가 그 GCLP에 대한 부분들을 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죠. 우리가 임상시험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병원에서 직접 혈액 검체들을 가지고 검체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기도 하죠. 기본적인 헤마톨로지라든가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 유리너리시스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분석을 하게 되고 그 중에 일부 검체, 특수 검체들에 대해서는 센트럴랩으로 보내서 임상시험 검체 분석 기관으로 지정받은 분석기관에서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고시가 나왔을 때는 병원도 임상시험 검체 분석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했었어요. 그래서 병원도 지정을 받고 센트럴랩도 지정을 받는 두 개 모두 다 지정을 받아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게 사실 병원은 병원 내부에서 또 이 진단검사실을 유지 관리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규제다라고 해서 이제는 임상시험 검체라고 하더라도 원내 분석의 경우에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정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 분석에는 그냥 그대로 원내 분석 절차에 따라서 분석을 하시면 되고 센트럴 레벨 한에서만 우리가 검체를 보내서 분석하는 센트럴 레벨에 대해서만 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에서만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지적사항들이 공유가 된 지적사항들을 기반으로 그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GCLP의 핵심 원칙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좀 보면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의 무결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가 로 데이터라고 하는 날것의 그 원시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 그 데이터의 이 알파 룰에 따라서 데이터가 무결성 있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위해서 변경 시 이전 기록이 명확하게 유지되어야 되고 삭제가 허용되지 않는 이 데이터의 무결성이 주요한 핵심 원칙이고요. 그리고 GCLP에서의 품질 보증은 사실은 GCP의 영역하고는 약간 차별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 신뢰성 보증, GCLP에서 신뢰성 보증 팀이 서티피케이트를 발행한 것들을 보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GCP하고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지점은 우리 GCP 서티, 오디 서티에는 오디를 시행하였다라는 것을 기술하죠. 그래서 GCP에 따라서 이 기관이 GCP에 따라 적합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GCP는 우리가 샘플링 기법으로 데이터들을 선별해서 데이터들을 보고 물론 그 샘플링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GCP의 영역과 GCLP의 영역이 약간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뜨거운 걸 먹다가 물 화상하는 거예요. 약간의 화상을 일어나면서 지금 목소리가 아주 매끄럽지는 않지만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표준화된 절차. 그래서 모든 검색 분석 활동에 대해서 문서화된 SOP를 마련하고 이제 여기는 운영 책임자와 분석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제 운영 책임자는 이 GCLP 기관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 감독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SOP는 이제 운영 책임자의 승인하에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선은 GCLP의 핵심 원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요 용어는 이제 뭐 GCLP 지금 말씀드렸죠. 원칙 분석의 계획 실행, 점검 기록 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기준을 GCLP라고 하고 운영 책임자는 이제 검체 분석 기관 장애인을 위임받아서 GCLP 준수를 책임지는 전체 담당자 그리고 신뢰성 보증, 분석 성적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운영 책임자가 지명한 자가 수행하는 독립적인 점검 활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GCP에서도 QA 담당자들은 이제 어사인이 되어 있죠. 이제 개별 업무들에 대해서 어사인이 되어 있는데 GCLP에서는 조금 더 특이한 이렇게 좀 다른 부분들이 어사인을 하면 각각에 대해서 지명서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선은 조직 내에서도 신뢰성 보증 담당자가 오르간이제이션 하에서 지명이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신뢰성 보증 담당자가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회사의 조직에 따라서 이 개별 분석에 대해서 그 신뢰성 A라는 신뢰성 담당자가 이 검체 분석에 대한 신뢰성 담당자라는 것을 개별적으로 지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명서를 다 파일링을 바인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석 책임자는 이제 아까 우선 말씀드렸던 검체 분석 기관의 장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 책임자가 있고 이 분석 책임자도 각각 분석에 대해서 시험별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누가 이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지정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 GCLP에서는 사실 분석법에 대한 밸리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석 방법이 신뢰성과 재현성이 있음을 증명, 문서화하는 과정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많이 사용하는 분석 중에 한 가지가 PK 분석이잖아요. 이제 PK 분석에 대한 맵을 보실 때 첫 번째로는 분석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요. 네, 분석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분석 계획 방법에 따른 밸리데이션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분석 방법을 시행하는 것이 그 분석법이 실제로 신뢰성과 재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법 밸리데이션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그 밸리데이션 계획서에 따라서 실제로 분석을 했더니 분석이 적절하게 신뢰성이 있고 재현성이 있구나라고 확인한 밸리데이션 계획서에 따른 밸리데이션 결과 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완료가 되어야지 실제로 우리 검체 분석을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분석 방법을 마련을 했는데 걔가 실제 검체 분석에 대한 재현성과 신뢰성이 있는가를 먼저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고 밸리데이션이 확인된 이후에 검체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검체 분석 방법들이 만약에 그 와중에 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시약이 바뀔 수도 있고 검체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분석이 그게 변경이 이루어지면 이 분석법 역시도 밸리데이션이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매번마다 풀 밸리데이션을 다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변경된 사항들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해서 이 미치는 영향이 분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면 풀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일부 부분에 국한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변경된 부분에 국한해서 파셜 밸리데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여튼 여기서 핵심 사항은 분석 전에 결국 밸리데이션이 완료되어야
부분이고요. 이 분석법에 대한 밸리데이션에서의 저희가 많이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기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간에 우리가 이제 GC 매스를 사용을 하는데 기계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계가 변경된다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했었던 GCLP 오디트에서는 그 분석 기관이 내부에서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환경이 다시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들도 다 밸리데이션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변화를 포함한 분석 방법의 변화들이 발생했을 때는 밸리데이션들을 다시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이건 실장이 이제 이제 인트로를 하면서 이제 이후에 다른 교육들도 있으니 이제 GCLP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참고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제 GCLP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공유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SOP를 되게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임상시험 검체 분석 기반 업무 표준안이라고 해서, 하나는 약물 동태 지표 분석 및 그 밖의 분석에 대한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다른 거는 이제 그 밖의 분석, 임상시험 실시 기반을 포함한 그 밖의 분석에 대한 이제 업무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SOP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조직과의 인력 운영, 교육 훈련, 그리고 신뢰성 보증 업무의 구성 운영 활동, 임상시험 검체 수령 식별, 출근 보관 처분, 그리고 뭐 SOP 및 검사 절차서의 작성 등등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SOP들이 쭉 나와 있고요. 보시면 페이지 숫자가 얘는 한 100페이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표준작업 지침서에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쭉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약물 동태 지표 분석에 대한 부분이고, 얘는 조금 더 내용이 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분석과 관련해서 분석법 밸리데이션이라던가 아까 시료의 준비, 그리고 우리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사실 재주입과 재분석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결과가 내가 기대했었던 내용대로 나오지 않는 결과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재분석을 하는 것은 아니죠. 재분석과 재주입과 이제 재분석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그 기준에 부합할 때만 재분석과 재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준들이라던가, 그리고 그 이외에 일반적인 분석 계획서의 작성 관리, 시험 기초자료의 작성 관리, 그리고 기기에 대한 밸리데이션 관리, 그리고 각각에 대한 장비, 디프리저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 사용 관리, 교육 훈련, 이런 부분에 대한 SOP들이 이미 일반적인 SOP들로 공유가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분석들을 진행하는 GCLP에서 이 용역에 참여해가지고 본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SOP들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OP들을 조금 참고를 하고, GCLP SOP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내용들이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좀 공유를 드렸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GCLP의 이제 관리 기준, 중요한 관리 기준이 무엇인가, 핵심 영역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을 때 이제 한 이런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OP 준수, 그래서 운영 책임자가 승인한 SOP를 구비하고 유지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SOP의 재정 폐기 이력을 관리했는지, 그리고 보통 2년마다 이제 정기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기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행 실무를 반영해서 SOP가 작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실 필요들이 있고요. 직원 교육과 평가 측면에서는 역할별 교육
연간 교육 계획을 맨 처음에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간 교육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과 교육을 하게 되면 그 교육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뒷단의 재교육 절차들도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온보딩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우선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점검을 가서 미리 확인하거나 미리 사전에 자료들을 요청을 드릴 때는 연간 교육 계획과 이제 신규 사원 입사자의 교육 계획들을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그 내용들을 먼저 보고요. 그 리콰이어먼트에 따라서 실제 담당자들이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이제 점검의 범위 내에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법 밸리데이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의 계획서가 이런 분석 계획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분석법이 이제 확정이 되고 그 분석법에 대한 밸리데이션 결과까지가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검체 분석 전에 검체 그 밸리데이션이 완료되었는지들을 시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분석 이건 GCP 영역과 마찬가지로 검체 분석을 하자 이러면 되게 바쁘세요. 그래서 밸리데이션과 분석을 막 패러럴하게 막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밸리데이션이 실제로 다 완료가 되고 밸리데이션에 대한 보고서가 다 종결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검체 분석이 실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적인 부분에서 확인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분석법의 밸리데이션 분석법의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별도의 또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제 그 내용까지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특이성, 이 특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검체를 실제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실제로 식별하고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GC 데스매스 분석을 하게 되면 특정 시점에 피크가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대상으로서의 정확한 피크가 맞는지 특이성들을 확인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선형성. 그래서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QC 샘플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샘플들을 넣게 되죠. 그래서 0mg부터 1mg, 10mg, 25mg, 100mg 해서 이제 각각에 대한 그람 수와 그 피크의 면적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리니어리티를 확인하는 적절한가, 정확성, 정밀성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바뀌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다양한 항목에서 이 검체 분석법이 적절한가를 검증하는 방법들이 밸리데이션입니다. 그리고 분석법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검증 요건, 파셜 밸리데이션을 할 것인지 풀 밸리데이션을 할 것인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영향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영향의 범주에 따라서 적절하게 재검증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계획서의 이제 방법, 어떻게 밸리데이션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샘플 검체 관리에 대해서는 검체 수령, 식별, 레이블링 절차가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검체가 우선은 기관에서 채월 또는 채집이 되어져서 이제 센트럴 랩으로 전달이 되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원내에서는 사실은 그 동일한 레이블로 그 환자의 검체를 식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레이블들 미리 이제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채월하면 제 혈액을 채취하는 그 버틀에 미리 이제 라벨을 붙어서 그걸로 바코드화해가지고 이제 원내 분석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 검체 간의 믹성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센트럴 랩을 보낼 때 센트럴 랩으로 보내는 검체에 대한 라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라벨이 센트럴 랩으로 가서 이
라벨이 어떤 환자의 몇 번째 비짓에 어떤 검체인지를 식별하고 그거를 또 그 센트럴 랩에서 부여하는 고유의 이제 검체 번호를 부여해서 이제 그 냉동고 여튼 보관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일성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별 검체를 어떻게 식별을 하고 그것을 그 검체 분석 기관에서 분석하는 또 고유의 번호와 어떻게 매칭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점검해서 확인하실 필요들이 있고요. 그리고 검체 수령 시에 이제 저희가 일상 확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만약에 검체가 한밤중에 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들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검체를 받는 수령자가 있을 것이고 수령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그 수령 담당자가 이제 검체들을 식별하고 확인하고 이제 입고하는 이런 절차들이 이제 그 오피스 아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웃 오피스 아워 시점에도 적절하게 검체를 수령해서 받고 보관할 수 있는 절차들이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샘플 검체 관리는 전 절차에 걸쳐서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한 구역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검체를 받는 지역 거기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검체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가 원치 않는 오염된 검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 위험을 가진 구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체 보관 장소와 검체를 최초에 수령하는 장소는 구획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차 오염이 방지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서 모두 다 검증이 이루어진 그리고 확인이 되어진 검체들만이 이제 검체 분석 기관 안으로 입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검체가 분석되고 보관되고 분석되어지고 이제 폐기가 되어지는 경우에도 폐기가 되는 것들 폐기가 되어지는 검체들도 폐기 보관물 실로 별도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교차 오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이제 나뉘어진 분리된 구획으로 검체 폐기물들이 보관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선은 벽이 교차 오염 방지에 대한 부분들이 구획이 나뉘어져야 되는데 그 구획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벽이 치워져 있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제 바닥에 GCLP 지역에 대한 마크를 통해서 구획이 분리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은 품질 관리를 위해서 분석을 할 때는 내부 그 정도 관리, 배치별 QC 지료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QC 지료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기지의 농도의 시료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미리 얘는 500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의 농도, 기지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넣어서 같이 분석을 돌렸을 때 얘가 실제로 얘에 해당하는 피크가 500 마이크로그램에 해당하는 피크가 나와야지 이 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치별로 QC 지료를 같이 넣어서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QC, 이제 그 분석에 대한 QC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것 이외에도 이제 내부 정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 외부 정도 관리. 그래서 보통 외부 정도 관리는 외부에 있는 그 이제 캘리브레이션 서티피케이션을 발행하는 이제 정도 관리 업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분석에 대한 시설 장비들이 적절한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QC를 이제 배치별 QC 시료를 넣었을 때 QC에 대한 허용 기준, 우리가 500 마이크로 퍼 밀리리터를 넣어서 분석을 했을 때 딱 500 마이크로그램이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그 허용되어지는 범위가 필요하겠죠. 최소한 얼마부터 얼마 정도까지에 대한. 그래서 허용 범위는 사전에 정의해야 되고 이러한 QC를 진행을 하면서부터 발생하는 일탈들이 있을 경우에는 분석 책임자가 평가하도록 하는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 기록과 보고 측면에서는 우선은 결과 기록은 즉시 명확하고 정확하고 명료한 원시 데이터 기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분석 담당자의 서명, 날짜, 명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석 담당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명령한 이후에는 분석 책임자가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되고 분석 책임자가 검토에 대한 서명을 남기도록 하고 있고요. 성적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GCLP와 동일하게 수정 시에는 이유를 기재하셔야 되고 원본도 보존해야 되는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사실은 실태조사의 식약처의 정기 실태조사의 핵심 점검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뢰사에서 점검을 할 때도 동일한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될 필요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GCLP 적용 대상 기간 및 조직 구성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GCLP 적용 시설은 사실은 임상시험 검체 분석을 하는 모든 기관들이 그 적용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의 검사실이나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검사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임상시험 검체 분석 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고 GCLP의 원칙에 따라서 검체들을 관리하실 필요는 있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제약회사의 검사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도 신약개발이 임상시험 지원을 위해서 자체 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GCLP 적용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CRO, 전문 CRO 검사실, 또 중앙검사실, 그리고 양육유전자 검사실과 같이 별도의 이제 검체들을 보내서 검체 분석을 시행하는 검사실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검체 분석 기관 지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체 분석 기관의 필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좀 보시도록 물론 이 위에 기관장이 있고요. 운영 책임자, 기관 전반 GCLP에 대한 준수 책임을 가진 기관 책임자가 있고요. 운영 책임자가 있고요. 개별 시험별로는 분석 책임자와 분석 담당자가 이렇게 페어로 지정이 됩니다. 물론 분석 담당자는 여러 명일 수도 있겠죠. 백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QA 담당자는 독립적인 점검이나 독립적인 신뢰성 보증 역할들을 수행을 하는 담당자로 별도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아니라 분석의 시작 전에 분석 책임자를 지정하고 문서화해야 되고요. 분석 책임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바뀔 때도. 그리고 이 사람이 부재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부재 시에도 백업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문서화되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문서화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QA 담당자는 GCP에서도 마찬가지로 점검 대상 업무와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 이 사람 이외에도 이제 자료 보관 책임자라는 별도의 책임자가 지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자료 보관 책임자를 포함해서 조직도의 역할 책임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 이제 조직도에는 일반적인 그 담당자들에 대한 운영 책임자와 분석 책임자, 분석 담당자, QA 담당자들, 자료관리, 자료보관 책임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조직도가 필요하고 개별 시험에서도 각각 분석 책임자, 분석 담당자, 신뢰성 보증 담당자가 각각 누구인지를 지명해서 그 지명 서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뢰사의 점검 시에는 조직도, 임명장, 업무 분장표, 그리고 개인의 이력서 등을 통해서 역할 지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GXP 프레임워크 내에서 임상시험 검체 분석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GCLP는 임상시험 검체 분석이라는 이 교차 영역인데요. GCP 측면에서는 우선 GCP에 따라서 임상시험을 수행을 하는 그 하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검체 채취 동의는 GCP 영역에서 우선은 해당이 될 테고요. 이상 수치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고 절차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눈가림 유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까지는 GCP에서의 요구되어지는 사항들입니다. GLP에서는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거나 데이터 무결성
GLP 영역들에서 나오는 거고요. GDP는 Good Document Practice, 그래서 이제 문서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검체 발송 수령 기록, 그리고 온도 이탈 관리, 그리고 운송 적격성 확인과 같은 이제 사항들이 있고요. GMP에는 딱 GMP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PK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표준물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생산을 하는 데에서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GMP의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물질의 수령 보관, 시약 유효기간 관리, 교차 오염 방지 이 내용들을 이제 GMP와에서 나오는 영역들에 대한 이제 GCLP와 교차 영역들로 GCLP는 이렇게 다양한 GXP 영역에서의 법칙들이 이제 공동의 교차 영역에 대해서는 다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은 우리가 이제 검체, 수령, 식별, 취급 보관 요건에 대해서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체는 대상자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수령부터 최대 폐기까지 전반적인 문서화되어 있어야 하고요. 수령 시에는 검사의 아이덴티피케이션과 상태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수령 날짜, 수량, 그리고 램 매뉴얼에 근거한 접수가 우선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유 식별 코드를 부여를 하게 되죠. 센트럴 랩으로 오게 되면 그러면 검체 아이디와 그 센트럴 랩에서 부여하는 고유 식별 번호가 코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어떻게 링크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차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구획을 분리해서 식별을 이제 하고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취급하시는 동안에는 규질성이나 스테빌리티를 확보해야 되고 취급에 대한 SOP를 준수하고 오염이나 혼동 방지 조치들을 이제 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사실 되게 당연한 것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믹서업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트래킹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믹서업이 된다라는 걸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그 약을 복용하지 않았는데 복용하지 않은 대상자에서 갑자기 피크가 될 때 이러면 너무 명백하게 이거는 뭔가 섞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만약에 20mg을 먹는 환자하고 40mg 먹는 환자하고 만약에 믹서업이 돼버리면 사실 이거는 유추만 가능하지 실제로 남이 바뀌어서 샘플이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GCLP 랩에서는 예상 외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어서 이 식별에 대한 절차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되게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들이 있고요. 보관 기간 동안에는 이제 온도 모니터링 기록들이 적절한지 그리고 온도 모니터링은 일탈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일탈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일탈이 적절한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보존기간 만료 전에 이제 폐기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분석 책임자의 승인으로 폐기가 이루어지는지 폐기 사유와 날짜와 문서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들을 살펴보실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을 하실 때는 이제 검체 보관 기록, 온도 모니터링 일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보관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냉장고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냉동고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비상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SOP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그 비상 대응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이 이루어졌는지들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폐기까지 해서 이제 이런 모든 기록들을 교차적으로 확인하실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 관리 핵심 요건은 온도 모니터링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냉장이나 냉동, 고비 20도 또는 80도 연속 기록이 280cc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되고요. 사실은 센트럴랩에서는 당연히 온도 모니터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단에 다른 슬라이드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병원에서 우선 먼저
기관에 데일리로 체크업하지 않는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냉동고가 그 병원에서 원내에서 이제 특별하게 지정한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냉동고에 대해가지고 이제 데일리로 온도를 체크하는 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온도 기록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수님의 개인의 거, 그런 교수님의 개인의 것인 냉동고가 있는 경우에는 CR 선생님이 이 냉동고에 대해 가지고 온도 조건들을 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별도의 이렇게 다른 공간에 있고 그걸 데일리로 체크하기가 어려우시니까 보통 어떻게 많이 하시냐면 이제 샘플을 입고하는 날 그리고 출고하는 날 그래서 내가 그 냉동고에 간 날에만 그 온도 기록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병원에서.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걔가 알람이 있는지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은 우리가 샘플을 넣어놨는데 그 사이에 온도 일탈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가 빠르게 알 수 있는 알람이 있는가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뭐 알람도 없다라고 한다면 온도 이탈이 발생했는지를 뒤늦게라도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시려면 결국은 민맥 온도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액추얼만 보게 된다면 사실은 그 사이에 온도가 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기간을 알 수가 없고 그걸 알 수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온도가 올라갔거나 온도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민맥을 확인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액추얼만 확인하면 그 사이에 온도가 한참 일탈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민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은 기관에다가 요구하실 필요들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만을 하실 때 출납 기록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검체의 단위, 출납 모두 문서화가 되어야 되고 접근 권한자도 제한이 되어야 되고요. 스테빌리티, 보관 분석 조건 하에서 안전성 근거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유효기간 도래 전에 이제 유효기간 내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체 수령 식별 출입 보관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무결성 측면에서는 알파룰에 따라서 원칙을 충족해야 되고 GCLP 규제기관 점검에서 가장 기본하게 지정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A. 출처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 서명, 날짜, 전자사용자 같은 경우는 아이디는 필수적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GCLP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개별 업무 담당자들이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GCLP 랩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의 개인이 사용하는 서명들을 다 등록하는 서명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된 서명만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자료를 누가 작성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출처가 명확한 어취터블에 대한 원칙들을 따르셔야 되고요. 가독성 명확하게 읽기 쉬워야 되고 수정 후에도 원래 기록이 판독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성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에 즉시 기록해야 되고 소의 입력은 적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최초 기록된 원본 또는 원본에 인증된 사본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기 기록을 하실 때 특정 GCLP 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점검 가서 봤을 때 아예 기록을 파란색 볼펜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복사를 하면 까만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그냥 눈으로 바로 보더라도 어느 게 원본이가 어느 게 사본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파란색 볼펜으로 우선 기재를 하시는 게 우선 원칙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사본에는 서티파이드 카피에 대한 그 도장이 있어야겠지만 그걸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가끔씩 보면 이게 사본인가 원본인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아예 다른 색의 볼펜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자 원시 데이터도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정확성, 오류 없이 정확한 데이터가 기록이 되어야 되고 수정 시에는 사유가 명시되어야 되고 원본은 삭제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성, 삭제 누락 없이 완전 데이터 세트가 보관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분석, 재주입 같은 경우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실패 결과, 이게 왜 어떠한 사유로 재분석이나 재주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원본 자료하고 함께 같이 보관을 하셔서 실패 결과를 포함해서 전체 기록들을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순서나 번호 체계의 기록의 형식, 일관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데이터 간에 상호矛盾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보관 기간 내에 통독이 다 가능해야 돼요. 변색이나 손상이나 소실 방지 매체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잉크를 사용한 펜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멸지를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가멸지가 이제 출력되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GCLP에서 가멸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밸런스입니다. 이제 우리가 표준 물질을 이제 이렇게 그람수를 측정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측정 그람수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뽑아서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 연구 노트에 붙이죠. 그래서 그런 가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복사를 해서 날아가지 않도록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접근 검색 가능하도록 백업하고 아카이브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생성부터 보호까지 점검 추적 가능하고 변경 이력 전체가 보존되어야 되는 이 알파와 룰 데이터 무결성 측면에서 모두 다 적절한지를 보실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 추적 오딘 트레일이 삭제가 되거나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시 점검 가가지고 항상 물어봐요. 오딘 트레일을 이제 관리자 권한에서는 삭제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딘 트레일은 절대 아무도 삭제하지 못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는 비활성화된 시스템, 비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소급 입력된 흔적이 있거나 로그인을 개인이 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랩01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필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즉각적인 지적사항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분석 계획서및 인상시험 검체 분석 성적서에 대해서는 분석 계획서 우선은 어널리티컬 플랜들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작성 시점 당연히 분석 들어가기 전에 작성이 완료가 되어야겠죠. 성적서 이렇게 시험 계획서는 그래서 검체 분석 식별 정보가 우선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술적인 제목이나 목적, 시험 물질, 배종 물질 식별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기관 분석 의뢰자가 누구고, 검체 분석기가 누구고, 분석 책임자 명칭 주소, 날짜, 분석 계획 승인서가 언제고, 실험 개시 언제고, 종료 예정일이 언제인지,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들과 분석법 밸리데이션 근거가 명시가 되어야 되고, 상세 이제 분석 조건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승인 및 변경 관리, 분석 책임자하고 의뢰자의 서명이 있어야 되고, 변경이 발생할 때 이제 일탈 기록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분석 계획서에 따라서 이제 검체 분석 성적서에 대해서는 분석 담당자가 내 분석 시에 성적서를 작성하고 분석 책임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되고 분석 책임자도 GCLP 준수를 명시해야 됩니다. 이게 GCLP에 따라서 분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클래리파이를 해야 되고요. 신뢰성 보증 책임자도 이제 오디트를 점검을 하고 나서 이 분석이 GCLP 기준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이나 추가 변경에 대한 것은 당연한 원칙이고요. 사실은 재분석과 관련한 부분들이 PK 분석에서는 PK 분석뿐만 아니라 다른 분석에서도 이제 종종 나오게 되는데 재분석에 대해서는 재분석도 그렇고 재주입도 그렇고 재분석은 나와 있는 피크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분석을 하는 것이고 재주입은 아예 주입 시에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게 보통은 옛날에는 그 GC SMS 컬럼에 아예 이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주사기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방식
주입을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QC 시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마이크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QC 시료가 50마이크로그램밖에 안 나왔다거나 그러면 뭔가 주입을 하는데 빨아들이면서 뭔가 오류가 생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예 주입 자체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주입이나 재분석을 하는 것들이 이제 우선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재분석 필요 조건을 사전에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재분석을 결정하기 전에 분석 책임자가 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유로 재분석이 필요하다, 재주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먼저 올려서 이제 분석 책임자가 승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분석 사유와 결과에 대해서 원본과 함께 문서화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과 보고는 원본의 결과와 재분석 결과를 모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서 보통 재분석을 하게 되면 재분석과 재주입에 대한 이제 기본 원칙, SOP가 보통 회사별로 있잖아요. 그 SOP를 결과 보고서에 같이 첨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재분석이나 재주입을 하게 됐다. 아는 것들을 하고 결과도 같이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계획서 측면에서는 분석계획서가 분석 시작 전에 의뢰자나 분석 책임자가 모두 서명을 했는지 일탈이나 변경이 적시에 다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험자, 대상자, 보호 및 눈가림 관리 측면에서는 분석 업무 중에서도 시험 대상자의 보호 및 비밀 유지 의무를 다 준수를 해야 해요. 네. 선생님, 이거 자료 다 드릴 거예요. 안 찍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대상자 보호는 우선은 비정상 수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특히 눈가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들을 시시각각적으로 다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시약처에서는 눈가림 임상에서는 특정 눈가림을 해제할 위험이 있는 이제 변수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ECRF를 그때그때 올리지 않고 눈가림을 끝날 때까지 이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뭐 혈당 당뇨약을 개발을 하고 있고 HbA1c라든가 패스팅 글루코즈 같은 것들을 센트럴랩에서 평가를 할 때 그 혈당 수치를 계속 특히 뭐 위암 비교다라고 하면 너무 명백하게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를 유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자가 혈당이 너무 높이 올라가거나 또는 너무 낮게 유지가 되는 경우 이 아웃라이어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안전성 측면에서 그것에 대해서 알람을 줘야 되는 필요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정상 수치에 대한 보고 책임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고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정해놓고 그리고 보고 기록 그래서 보고 시에는 의뢰자하고 시험 책임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들을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상자에 대해서 비밀 유지에 대한 의무들이 있어서 대상자의 신상 파악에 대한 기록 비밀 유지를 해야 되고 제3자 제공이나 누설 금지가 필요하고 목적의 사용 금지 그리고 검체 분석 관계자 전원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비밀 유지가 우선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점검을 하실 때 확인하시도록 제가 권고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동의 철회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대상자가 동의 철회지 철회 시에는 정보획득을 즉시 중단을 하셔야 되고 진행 중에 분석 중단 절차가 SOP에 대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비즈 3 시점에 더 이상 임상에 참여하지 않겠어 라고 했을 때 이미 생성된 자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검체들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고요. 의뢰자하고 또 이제 그 경우에 협의하는 절차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동의 철회, 대상자가 특정 시점에 동의 철회를 했을 때 데이터는 어디까지 사용할 것인지, 검체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후에 폐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들이 그 검체 분석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보실 필요들이 있고요. 눈가림과 관련해서는 검체 채취 시 눈가림 표기를 적용을 해야 되고 암호화된 상태로 검사실이 전달이 되어져야 되고 분석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좀 분석기관에서 어차피 우리는 분석을 하면 그게 수치로 나오는 건데 분석자가 눈 가림을 유지를 반드시 해야 되냐 뭐 이런 챌린지들이 있어요. 분석자는 눈 가림 유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정 기관에서는 이렇게 분석자가 그 대상자들의 시퀀스를 보고 그 분석물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마스킹이 되어져서 분석자에서도 어떤 식의 바이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눈가림이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규정에 따라서 눈가림 이후에 해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규정에 따른 전체 눈가림 해제 및 기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의뢰자 책임 및 위탁업체 감독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어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여기 오늘 참여해주신 선생님들이 이제 의뢰자로서 우리가 GCLP를 어떻게 이제 선정하고 관리 감독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도 같이 좀 포함을 했고요. 그래서 의뢰자의 법적 운영 책임 그리고 위탁 업체를 선정 관리하는 절차 그리고 점검 수립 및 후속 조치 그리고 의뢰자 점검이자 점검 체크리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의뢰자의 법적 책임은 우선은 의뢰자는 모든 임상시험 검체 분석 기관이 GCLP 요건을 준수하도록 최종 책임을 가지죠. 자체 운영 설사 이제 회사 내에서 자체 분석을 하던 아니면 외부 위탁을 하시던 GCLP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법적 근거는 약사법 및 임상시험 검체 관련 분석 기준에 따라서 분석 의뢰자는 위탁 여부와 무관하게 검체 분석 결과의 특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의뢰자에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획 단계에서의 책임은 계획서에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다가 위탁을 함에 있어서 그 위탁 업체가 GCLP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책임을 명시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분석 계획서에 대해서는 의뢰자가 검토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석 계획서에 검토 설명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체 취급 조건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스테빌리티가 적합한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석법 밸리데이션 자료들을 검토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이 분석 방법이 적절하게 밸리데이션된 방법을 통해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이제 계획 단계에서의 책임이고요. 수행 단계, 정기적인 점검, 이게 정기적으로는 어떤 주기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 절차들이 필요하겠지만 정기적인 점검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일탈이나 비정확사항이 보고가 되면 그 보고 체계를 갖다 미리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일탈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원시 데이터의 접근권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 보고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까지도 허락되어야 되도록 하시고요. 이 로 데이터는 사실은 이제 저기에만 국한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PK 분석 같은 경우는 크로마토그램이 나오잖아요. 주식 메스메스 결과로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데이터가 다 붙습니다. 이제 결과 보고서에 이제 어펜티스 같은 결정으로 다 이제 제공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가 연구 노트라고 하는 실제로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었던 모든 소스 다큐멘트에 대한 적응 권한까지들을 이제 명시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점검 시에는 그 로데이터를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소스 다큐멘트까지를 같이 검토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는 KPI, 이제 이 KPI 모니터링을 굳이 제가 여기다 사용할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R3
우리가 그간도 계속 관리 감독해왔잖아요. 미리 사전에 뭐 분석법에 대해서도 검토했고, 검체적인 조건도 확인했고, 분석 계획서 검토 설명했고,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보고를 받았었었는데, 그것 이외에 그러면 뭘 더 하라는 이야기인가?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KPI를 미리 설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들을 미리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정하고 그 키 퍼포먼스 인덱스에 해당하는 이제 그 데이터들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적절하게 적시에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타 비정상의 부분 3개들을 미리 상품에 정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문제 발생 시 이제 대응에 대한 절차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타에 발생하는 경우에 적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계획했을 QC 샘플들을 봤을 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분석에 문제가 있었다, 라던가 다른 방식의 일탈이 발생했어요. 검체 보관 중에 검체가 온도 일탈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일탈들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이행을 하도록 요구해야 되고요. 그 일탈 자체에 대해서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 평가를 하실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술기관으로의 보고 의무들까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대상자의 안전관리 조치, 물론 이제 기밀이나 비밀 유지 사항들 이런 부분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미 대상자로부터 채취한 검체이기 때문에 그 검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대상자에게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겠죠.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적시에 확인하지 못하는 일탈들이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규제기관의 보고가 필요한지 여부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단계로는 데이터 조정 이관, 그리고 문서 기록 이관 문서 확인하셔야 되고 분석 상담서의 완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점검 종료 이제 하고 나서 보고서를 보관하시는 이런 절차들이 필요해서 법적으로는 GCLP 랩을 사용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필요들이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측면에서도요. 그래서 위탁했다라는 것이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이건 맨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위탁은 업무를 나누는 것이 책임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책임은 항상 의뢰자에게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검체 분석 기관은 우선은 위탁은 QA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위탁 업체의 점검 절차를 통해서 선정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에 QA가 별도로 없으실 경우에는 오퍼레이션에서 그 역할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QA가 있다라고 한다면 QA가 주도하는 위탁 업체 점검 절차를 통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요. 그래서 점검을 우리가 새로운 벤더를 사용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QA한테 여기 점검을 해줘 라고 요청을 하시겠죠. 그래서 공급 업체 선정 또는 평가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에 QA에게 신청을 하시고 이제 얘네가 어떤 분석을 할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주셔야겠죠. 그래서 점검 항목이 무엇인지 점검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GCLP 랩은 거의 대부분 아직까지는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되게 온사이트이죠. 왜냐하면 시설 설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장비들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가서 실제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코로나 시기에 이제 가기 어렵거나 또는 해외 벤더들의 경우에는 요즘은 해외 벤더들은 자기네 회사에 대한 시설 투어들을 이제 다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제공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벤더 오디를 받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영상들을 보는 것으로 시설 투어들을 대신하고 문서들을 이제 저희가 서로 박스 같은 데에 올려가지고 자료들을 검토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다라고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 방문에서는 가셔서 이제 GCP 시스템 시설 기록들을 실태조사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서면 점검만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문서나 뭐 인증서, 자격 이런 부분들로 조금 제한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 보고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넣을까 말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벤더에 대해서는 요즘은 거의 벤더 선정 시에는 벤더에 대한 그 오디트에 대한 결과 그래서 얘가 적합, 뭐 부적합 또는 상중하에 대한 결과들을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리포트에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QA가 얘 그래서 사용을 해도 돼 아니 사용하면 어렵겠어 또는 최소한 이런 카파들이 되어야지 사용이 가능해 라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결론을 줘야지만 오퍼레이션에서 그걸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QA가 평가 등급들을 부여하는 절차들을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에는 점검 내용 그리고 관찰 사항들을 보고서에 작성하고 그래서 공급 업체의 적합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역할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급업체 관리 대상에 적합하다라고 하면 이제 반영을 하게 되고요. 2년 또는 3년마다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성과 KPI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계약 갱신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시는 절차들이 이제 선정 관리 절차들일 거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랩과의 이제 계약을 할 때 기술 계약 테크니컬 어그리먼트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거는 GCP 준수 그리고 너네 GCP 준수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해. 원시데이터 접근 그리고 점검 우리가 할 수 있어. 그 점검에 항상 협조해야 해. 일탈을 보고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해야 되고 보고 기한이나 절차들도 같이 반영을 하시면 좋고요. 의뢰자 점검, 수용 조항, 그리고 보관 기간, 자료 이관 조건, 그리고 인력 자료 요건, 충족 보증할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계약서에 포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 업체는 보통 한 2년에서 3년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위험도가 높은 업체는 더 짧은 주기로 점검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포커스로도 점검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점검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선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는 사전 자격 점검이죠. 미리 가기 전에 얘가 정말 사용해도 사용할 만한 vendor인가라는 것들을 미리 보기 위해서 하는 프리스터디. 연구 시작 전에 기관의 역량의 시스템을 평가하고 계약 체결 전에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되고요. 정기 점검은 연구 진행 중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리스크 기반으로 주기를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원인 점검,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지난번 교육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의약품 투여분이 미약분이 있고 100mg 분이 있고 200mg 분이 있고 300mg 분이 있는데 처음에 분석을 해봤더니 100mg 분에서는 혈중 농도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1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 3명 이제 하나제였었고 3명에 대해서 했었었는데 뭐 이 정도의 수준에서 나왔어요. 200mg은 그거보다 좀 높은 수준에서 체열이 되어 나왔어요. 300mg이 200mg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츄레이션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400mg이 되니까 또 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세츄레이션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과 뭔가 샘플이 섞였나? 이제 막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라이센스 파트너 쪽에서 이거 왜 이러는지 원인을 찾아줘. 왜 200mg 분하고 300mg 분하고 PK 프로파일이 다른데 얘 왜 용량이 동일하게 나왔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확인해줘. 이런 목적으로 이제 포커스 오브젝트를 하기도 합니다. 특정한 의심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일탈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에 이제 대응을 위해서 또는 집중 점검을 위해서 이제 포커스 오브젝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료 시에 또 최종 점검으로서 데이터 자료 이런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종료 점검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분석에서 종료 점검들을 요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다 완결성 있고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점검을 진행하고 가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팝업 프로세스이죠. 그래서 점검이 점검으로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이후에 점검서 보고서가 발행이 되고 나면 이제 관찰 사항과 시정 조치 요구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파를 분석 책임자와 운영 책임자가 적시에 응답을 하도록 요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카파가 제출이 되었게 되면 시정 조치가 계획에 따라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추적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검 확인서들이 최종적으로 GCLP 준수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인증서하고 발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아시는 것처럼 독립적인 자격과 인원이 수행을 하도록 진행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끝 아니고 몇 장이 더 남았네요. 네. 이제 정기 실태조사하고 의뢰자의 점검의 연계를 보시면 시각처에서는 그 체크리스트를 공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공개한 이유는 그 GCLP 랩들이 자율적으로 자율 점검을 시행하고 이제 자율적인 품질 개선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것들을 좀 더 인커리지하기 위해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제공을 해서 그 자율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을 해서 의뢰자 점검 시에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시각처 실태조사 중점 점검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더니 환경 관리 측면에서는 검체 분석 시설 내에서 온습도 환경 관리가 적절한가라는 부분들과 장비 관리는 항상 확인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거는 좀 이렇게 제가 별도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내용이었는데 WHO에서도 실태조사를 나온 바가 있었고 시각처가 그 실태조사에 같이 대응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경험했었던 부분들이 IQOQ PQ에 대한 내용들을 되게 상세하게 검토를 하시게 되셨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정 성적서를 이제 받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온도계에 대한 교정 성적서를 보면 그 온도계가 적절하게 오퍼레이션 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 기계가 있잖아요. 그 기계에 대한 교정 성적서까지를 확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이제 그 교정과 관련해가지고 IQOQ, PQ에 대한 내용들을 매우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 관리의 적절성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고 계시고요. 이제 검체 관리에서 검체 입출구 보관 관리 절차들을 평가하고 대상자의 동의의 철회 그리고 안전성 관련돼서 이제 보고하는 절차가 적절하게 마련되어져 있는가들도 보고 계시고요. 지정 요건 적절한지 운영 관리계획 적정성 여부 확인하고 계시고 이제 실제 임상시험 검체 분석 사례 기반 품질성,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를 품목실사를 받았었을 때 이제 품목실사를 이틀 동안 받았었는데 의뢰사에 대해서 최근에 받았었던 것 중에서 이제 여러 분이 나오시는 실태조사 지도가에 여러분이 나오시는데 검체 분석에 대해서만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신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검체 분석 기반 보고 직접 오라라고 하셔서 데이터를 다 보시고 거기에서 실제 이제 결과값이 외부로 올라가서 그게 이제 익스터널 데이터로 들어오는 이 절차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하게 보셨었거든요. 그래서 시약처에서 GCLP 랩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매우 최근에 되게 자세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하셔서 의뢰자에서 점검을 하실 때도 이제 이런 포인트들을 다 잘 확인하실 필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P가 현행 실무를 반영하며 추진 과정인지 운영 책임자, 부사 책임자의 임명장, 업무 분산도가 잘 분리되어져 있는지 연간 교육 계획
이 실시 기록이 다 완비되어져 있는지, 장비 교정, 유지 보수 기록이 다 최신 상태인지, 컴퓨터 시스템의 점검 추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지 이거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마스터 계정으로도 그 비활성화가 불가능한지, 마스터 계정으로 점검 이력들이 삭제가 가능한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시고요. 검색 보관 온도 모니터링 기록, 그리고 이탈이 발생했을 때 이탈 위치가 적절한지, 분석 계획서가 분석 시작 전에 사용 승인되었는지, 밸리데이션 계획서와 밸리데이션 결과 보고서가 분석 시작 전에 사용 승인되었는지, 그리고 내부 정도 관리 실시 기록들이 다 보류가 되어져 있는지, 특히 이제 내부 정도 관리 같은 경우들은 SOP하고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 게, GCLP 랩을 가시면 그 각각 기기에 대한 SOP들이 다 개별적으로 다 보관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내외부 정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들이 다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크로 파이펫 있잖아요. 마이크로 파이펫 같은 경우는 1000 마이크로그램 미만의 보통은 뜨는 것들이고, 보통 10에서 50 마이크로, 100에서 200 마이크로, 또 그리고 500 마이크로, 그리고 1000 마이크로 이렇게 해서 이제 뜨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얘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외부 정도 관리를 보내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외부에서 아주 교정도 하고, 혹시라도 틀어져 있는 게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는 외부 정도 관리도 하지만, 내부에서 정도 관리를 그거보다는 더 잦은 주기로 해서 이게 실제로 내가 250 마이크로라고 떴는데 이게 실제 250 마이크로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확인할 거냐? 라는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우리가 25도의 물에 1g, 1ml가 1g이잖아요. 이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25mg, 25도씨의 물을 250 마이크로그램을 떴을 때 그거를 마이크로 밸런스에 했을 때 걔는 250 마이크로그램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적정한, 이게 그걸 통해서 얘가 250 마이크로그램을 제대로 뜨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내부 교정 절차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밸런스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한쪽으로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해져 있는 우리가 기지에 알고 있는 그람수, 이렇게 그람을 잴 수 있는 추 같은 게 있습니다. 250 추를 올려놔서 얘가 250을 제대로 가르치는지들을 확인하도록 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부 정도 관리에 대한 절차들인데, 그게 데일리로 이제 매일 하는 내부 정도 관리는 켰는데 실제로 불 제대로 들어오고 제대로 운영되는가? yes, no.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정기적인 정도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 피펫은 이제 그렇게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얘네들 해가지고 떠서 제대로 된 그람수를 이제 얘가 뜨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교정 추를 올려놔서 마이크로 밸런스도 제대로 오퍼레이션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모든 장비들에서의 그런 교정에 대한 절차들이 SOP에 있어야 되고, 그 SOP에 따라서 내부 정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SOP에서는 의뢰자 점검에서는 반드시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SOP는 존재뿐만 아니라 내용의 적절성과 실제 준수 여부를 같이 확인하실 필요들이 있고요. 그래서 검체 관리에서는 수령, 식별, 레이블링 절차, 취급 보관, 폐기 기준, 교차 오염 방지 조치들을 확인하시고요. 기기나 컴퓨터 시스템은 사용, 유지, 청소도 어떻게 하는지들도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냉동고,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냉동고 보시면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면 성에가 막 차가지고 막 얼음이 가득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관리되어서는 안 되고요. 얘들을 정기적으로 성해 제거에 대한 청소도 하도록 미리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되고, 교정에 대한 기준들도 있어야 되고요. 컴퓨터 시스템 사용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검증 절차 있어야 되고, 점검, 추적 관리 방법
방법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료관리, 보존, 보고, 보관, 검색, 코드화, 자료 수집 기준, 수정하고 변경 관리 절차가 적절한지 확인하시고 또 되게 중요한 부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제 신뢰성 보증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신뢰성 보증 활동은 우리가 GCP 영역에서는 점검이 사실은 QA 되게 많은 부분들인데 이제 이 신뢰성 보증 활동 GCLP에서는 분석에 대해서도 하고 시스템에 대해서도 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신뢰성 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검의 수행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지, 시스템을 볼 때는 어떻게 되는지, 개별 분석을 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는 분석 성적서를 볼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각각에 대한 활동 기록들이 다 적절한지, 그리고 점검 보고서 작성 기준과 카파 추적 종결 방법들에 대해서 잘 기술되어져 있는지를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보호 절차들, 그리고 품질 관리 측면에서 내부 정도 관리 방법, QC, 허용 기준 및 조치, 일탈 발생, 평가 절차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SOP에 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실 필요들이 있고요. SOP들은 초안을 작성하고 나서 검토 승인을 하고 나서 도입 교육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유효화가 됐는지를 보시고 정기적으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하고 개정, 보관되고 있는지 이 흐름들도 미리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OP 개정 이력과 교육 기록의 날짜를 비교하면 교육이 개정 전에 다 이루어졌는지들을 확인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실 수 있어서 교육이 다 도입 교육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유효화가 되었는지들도 같이 SOP를 검토하는 SOP와 교육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QC하고 내부 정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내부 정도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배지별 QC 신호를 포함해서 무슨 같이 분석을 같이 분석을 하는 것이고 허용 기준을 사전에 정해서 분석되어 있어요. QC가 했을 때 QC 분석 시료가 어디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지까지를 허용할 것인지, 만약에 QC를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배치에 대해서 재분석 또는 일탈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기기나 장비 인력에 대해서 정기적인 분석 성능 평가들을 주기적인 성능 확인을 하는 것까지가 내부 정도 관리이고요. 외부 정도 관리는 외부 수련도 평가, 그래서 이제 외부 공인 외부 기관의 기관이 주관하는 정도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여 결과, 그래서 그 참여에 대한 결과들을 통해서 이제 등급을 기록하고 분석 책임자의 검토를 하고 이러한 외부 정도 관리에서 부족함이 나온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 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연도별 그 외부 정도 관리의 참여 인력하고 성적 관리 대장을 유지하고 있는지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탈, 이런 QC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일탈 같은 경우들이 사실 의뢰사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이 이 일탈을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건데, 그래서 미리 일탈을 인지하고 나면 발생 즉시 기록을 하고 그것을 의뢰사에게 빠르게 보고하는 절차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결과 신뢰성에 대한 영향평가, 거기에 따른 적절한 시정 조치에 대한 결정, 그리고 일탈 기록서를 작성 서명하고 이것을 통해서 분석을 재개하거나 기존 분석을 무효로 하는 판단의 근거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탈에 대한 절차들이 어떠한지를 미리 사전에 검토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료만 추적 가능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고요. 이제 분석을 측면에서 분석 계획서, 미처 자료, 신뢰성 보증 기록에서 점검 자료, 분석 일정 총괄표도 있어야 되고 점검 인증 문서들, 그리고 인력 기록, 그리고 장비 기록, 시스템. 이러죠? 맞나? 이런 일이? 네.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컴퓨터 시스템 검증 기록, 그리고 표준 작업 지침서, 현행 SOP나 과거 SOP, 그리고
검토 개정 이력들이 모두 다 이제 자료 측면에서 잘 보관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보관 접근 통제 측면에서는 운영 책임자가 지정한 담당자만 접근이 가능한지, 그리고 출납, 반입 기록들이 다 기록이 남아져 있는지, 그리고 검색이 용이한 색인화가 있는지들을 보실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관이 적절한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뢰자 점검으로서의 종합 체크리스트들은 이제 뭐 조직 인력 측면에서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실 수 있고요. 운영 책임자, 분석 책임자, SOP, 데이터 시스템 검체 분석 관리, 검체 분석에 대한 관리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교육할 때마다 그 자료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지금 GCLP에서 활용하고 있는, 물론 얘는 그냥 일반적인 체크리스트이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GCLP 랩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하시면 그 특정 분석에 더 필요한 확인 사항들을 더 포함을 하셔야겠지만, 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GCLP 수행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체크리스트들이고요. 그래서 분석 계획서에 대한 버전, 그 분석 계획서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샘플에 대한 부분들, 믹서 갖고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검체 수용 담당하는 관리인이 있는지, 근무 시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근무 시간 이외의 경우를 포함해서 이제 수용 시스템에 대한 조직도를 위한 SOP들이 다 마련이 되어져 있는지, 그 검체 수용 문서에는 이제 이런 각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정보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 검체 수용 시에 비정상적인 사항을 처리할 SOP들이 있는지, 뭐 로지스틱 측면에서, 샘플 프로세싱에 대한 측면에서 디스포잘, 그리고 리포팅 리절트, QC, 퀄리티 오딧, 메소드 밸리데이션 등등에 대한 수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SOP 측면에서 SOP들에 대해서 이제 뭐 승인이 됐는지, 정기적으로 검토 유지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퍼실리티 에퀴먼트 측면에서 이제 문서 랩에 대해서 샘플 스토리지는 적절한지, 웨이스트 디스포절,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SOP, 폐기물 처리한 SOP가 있는지, 전용 장소, 분리되어 있는 전용 장소가 있는지, 교차 오염이 방지될 수 있는지 부분들, 그리고 검교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에 대한 부분들,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이제 요구 조건들, 밸리데이션들이 다 되어 있는지, 백업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까지를 이제 체크리스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일반적인 내용들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이외에 우리의 특정 분석법에서 요구되어지는 경우들은 그 보시고자 하는 특정 분석법에 따라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을 이 체크리스트에 더 플러스해서 실제로 점검을 하실 때, 그 벤더의 퀄리피케이션을 확인을 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도 저희가 오늘 좀 마치면 같이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선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선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약간 한 10분 정도 시간을 조금 지원을 했는데, 그 다음 우리가 시작 시간이 몇 시죠? 10시 50분? 그러면 11시부터 한 20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앞으로 오셔서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한 20분 정도 쉬었다가 11시부터 다시 이어서 시작하도록